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하네. 시험 문제를 다 내고, 이제 마지막 한 강의가 한 두세 개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선의 각종 산업들이 어떻게 발전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먼저 산업의 가장 기본인 농업 생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경제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 조선 후반부의 얘기들이라고 했었죠. 어, 조선 후반부에 농업이 어떻게 발전을 했었는지. 일단 조선 후반부에 제일 중요한 농업 발전의 내용 중에 하나는 모내기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모내기는 원래 조선 초반부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봐봐. 모내기 이전엔 원래 직파법이라고 씨를 직접 이렇게 뿌리는, 씨를 그냥 막 뿌리는 직파법이라고 하는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이렇게 막 뿌리다 보면은 벼가 듬성듬성 나가지고 일단은 제대로 벼가 자라지 않고 막 벼들끼리 부딪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산력이 굉장히 낮았었고, 그다음에 이게 새싹일 때부터 여기에다 씨앗을 뿌려놓기 때문에 잡초를 제때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어린 새싹들이 많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다만 장점 중에 하나는 물이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요거는 어, 이양법에 여기 모내기법에 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면은 이 모내기법을 할 때는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놨다가 여기 논에다가 이 새싹들을 옮겨서 심죠. 이 옮겨서 심을 때 이 새싹들에게 물을 많이 풍부하게 주지 않으면 이 새싹들이 금방 죽어버렸었어요. 근데 이 씨앗으로 뿌려놨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뼈에 많이 이 씨앗들이 뿌리 박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물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모내기법을 할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조선 초반부 때는 모내기를 한다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었어야 돼. 왜냐면은 당시에는 저수지나 아니면 뭐 어떤 보 같은 수리시설, 물을 대주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초반부에는 모내기법으로 농사를 지면은 생산력이 한 3배, 4배는 많이 나왔었지만은 비가 안 오면은 싹 다 망해버렸었어. 그래서 조선 초반부에는 국가에서도 이걸 아예 금지시켜 버렸었어요, 모내기법을. 왜냐면 비가 안 오면 그냥 다 망하니까 농민들이. 그래가지고 다 금지시켰었는데 조선 후반부에는 저수지나 보 같은 물을 대는 시설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모내기법이 충분히 가능해질 만큼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반부에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여기 전국적인 확대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전국적인 확대. 그래서 모내기법에는 어떤 효과들이 있느냐. 자, 일단 이 김매기, 그러니까 잡초 제거예거. 잡초 제거를 할 때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노동력이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아, 있었고, 왜냐면은 얘는 가지런히 이렇게 쭉 가지런히 이렇게 모를 심기 때문에 아, 이렇게 모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았었고, 모판에다가 일단 새싹을 심어놔서 어느 정도 좀 자란 상태에서 심어놨기 때문에 잡초가 잘 자라지는 않았었습니다. 이게 벼 사이로 잡초를 쉽게 구별했었는데 요거는 이게 잡초인지 벼인지 구분이 분간하기 어려웠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잡초 제거할 때 노동력이 모내기 때는 확실히 감소했었다. 그다음에 수확량이 거의 한 3, 4배 정도 가량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놨다가 옮겨놓기 때문에 모판에다가 모를 심어놓는 기간에는 논이 비어있겠지. 그 비어있는 시간에 보리를 2번 농사를 짓는 이모작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예전에 일했던 그거에 비해서 생산량이 한 3, 4배는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한 8배 정도의 효과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내기법이 확대가 됐고 그만큼 모내기법이 확대가 되면서 남는 노동력이 생겨서 넓게 농사를 짓는 광작이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이때 농민들이 모내기법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 땅을 또 사거나 혹은 빌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광활하게 경작을 하는 방식, 광작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자 농민인 부농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깁니다. 물론 아, 농, 어떤 농민이 땅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또 농민들은 또 자기 땅이 줄어드는 농민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 땅이 아예 없이, 어,
노동력으로만 일을 하는,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어디 논에 가서 일을 해주는, 그때그때 그날그날 일을 해주는 임노동자도 많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농민층이 이렇게 분화됩니다. 맨 처음에 부자 농민이 생겼고, 소농, 그냥 일반 농민, 혹은 빈농, 가난한 농민, 그리고 임노동자는 아예 땅이 아예 없어. 자기가 농사 지을 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빌릴 만한 땅도 없어. 왜냐면은 그 땅들은 거의 다가 부농들이 다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빈농은 이 임노동자는 자기 땅이 없어서 그때그때 농촌에 인력이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당시에 이렇게 남는 노동력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 안 좋은 일이기는 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기는 했었지만, 남는 노동력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풍부한 노동력으로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 당시 18세기 영국에서는 이런 남는 노동력을 가지고서 산업혁명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품화폐 경제를 발전시켰었고, 자본이 쌓여가고 있었고, 이렇게 남는 노동력이 생기고 있었고 하는 등 산업혁명의 기반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쪽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노동력이 감소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노동력이 감소돼서 사람들이 이제 남는 시간이 생기잖아. 그래가지고 남는 시간에 상업적 농업, 즉 팔기 위한 작물인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상품 작물. 이때 당시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 인삼, 벼나, 담배, 채소 같은 것들인데, 특히 담배 같은 것은 당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나서 이 당시 조선시대 후반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제품이었었어. 담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었고, 각종 채소, 어떤 채소들이 있었냐면 토마토 같은 거, 토마토나 감자, 고구마, 그거 다 우리나라 거 아니야. 다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신작물들이야. 그다음에 여기 목화 같은 면 제품들, 요거는 담뱃잎입니다. 담뱃잎. 그리고 인삼, 이런 것들은 자기가 기존의 농사는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이제부터는 팔기 위해서 이런 작물들을 만드는, 즉 상업적인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도 분농층 성장에 도움을 줬었고, 심지어 먹기 위한 상품이었었던, 먹기 위한 식량이었었던, 곡식이었었던 쌀조차도 상품화가 진행된다. 요즘에는 쌀을 자기가 먹으려고 생산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팔기 위해서 농부들이 쌀을 생산을 해내죠. 요즘에도. 쌀의 상품화가 이때부터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업이 발전을 했었다라는 내용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업으로 가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공업이 손으로 하는 공업이었기 때문에 수공업이라고 하죠.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원래 조선 초반부에는 관청에서만 수공업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뭐 이런 무기 같은 걸 만들 일도 없고, 큰 어떤 도구 같은 게 필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조선 초반부에는 특별한 기술자들이 장인들이야. 이 기술자들이 정부에다가 정부에 등록이 돼서 물건을 납품하는 형식으로만 수공업이 운영되는 관청 수공업만 발전했었어요. 관영 수공업. 그런데 조선 후반부에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조선 후반부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술자들이 정부한테 세금을 내고서 자유롭게 자기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판매를 합니다. 조선의 여러 가지 상업 활동 같은 것들이 이때 당시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세금만 내고서, 장인세만 내고서 해방돼요. 해방돼가지고 자기 팔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파는데, 얘네가 처음에 세금 내고서 해방이 됐는데 물건을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이 물건을 만들 돈을 당시 돈이 많았었던 일부 상인들, 아까 얘기했었던 공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당시 좀 상업이 발달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인 자본이 쌓이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이 상인들한테 물품 대금을 먼저 받아가지고 물건을 이 사람한테 줘요. 이 사람한테 주고, 남는 거는 자기가 팔고, 이 상인도 자기가 물건 가져서 자기가 팔고 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수공업이 발전을 했었다. 이런 상태의 수공업을 무슨 수공업이라고 하냐면은 민영 수공업이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상인에게 돈을 받아서 상인에게 돈을 먼저 대출을 해서 했던 수공업을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먼저 선에 대출하다, 돈을 대출했다는 거야. 상인한테 아까 먼저 돈을 대출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상인한테 물건을 주고, 이 상인은 이 받은 물건을 또 판매하고, 이 사람도 남은 물건도 또 자기가 판매하고, 장인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됐던 수공업을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선대제 수공업.
그러다가 나중에 좀 지나면은 얘네 기술자들도 돈이 쌓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독립수공업자로 성장하는데, 이 독립수공업자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야. 독립수공업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 이런 특히 이제 가공하는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광산물들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 광산물들을 채굴하는 민영광산도 많이 발전을 합니다. 민영광산. 조선 초반부에는 일반인들이 광산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 전부 다 광산은 다 정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광산 개발을 금지했었는데, 17세기에 이제 조선 후반부에 산업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정부가 일반인들에게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또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은광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청나라라고 하는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이 있었어서,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청나라의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아시아까지 배 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였었어. 이미 이때. 그래서 청나라는 이때 돈을 은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은광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광산을 개발하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돼 있었었냐면은, 일단 물주, 돈 대주는 사람이 있어. 광산 개발에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물주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상인들이야. 상인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고 광산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허가서를 받아오면은,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물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CEO를 한 명 등용을 합니다. CEO를 한 명 임명을 해서 이 사람에게 전문적으로 광산 개발을 맡깁니다. 이 당시 이런 광산 개발 CEO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덕대라고 합니다. 덕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CEO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죠. CEO의 개념. CEO는 그냥 일반 사장이 아니야. 사장은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전문적으로 사장은 이제 물론 회사를 잘 경영해가지고 회사를 크게 만든 사람이겠지만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죽고서 다음 사람한테 물려줄 때는 대부분은 경영인에게 물려줍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적인 경영인한테 물려줬었단 말이야. 근데 그 경영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덕대라는 것으로 이미 확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채굴업자, 이 사람들은 이제 광부들이죠. 광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광산을 활발하게 개발했었다. 특히 은광을 개발했었다. 잘 기억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시중에 돌아다녔었고, 광산 개발도 활발해졌었고, 그래서 굉장히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인 상업 활동이 굉장히 발달하는데, 여기 상업 활동이 발달을 하는데, 이 상업 활동의 내용은 밑에 이쪽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상업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먼저 당시 상업에서 제일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던 사람은 정부가 고용했었던 곡물납부업자인 공인입니다. 공인. 이 사람들은 대동법 이후에 등장을 했었고, 정부의 특산물을 대량으로 조달을 할 만큼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상업 발달, 상업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업을 발달시켰던 당시 상인들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상을 보기 전에, 원래 조선의 초반부에서는 서울에서 거의 이제 상업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 자급자족,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 소비를 하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물건을 교환하는 활동은 별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어. 뭐 기껏해야 그냥 물물 교환 그냥 가끔 하는 정도였었는데, 조선의 여기 종로 요 성곽 안쪽에서는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전상인.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업활동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6가지 품목을 파는 상인들, 6가지 품목. 여기 선전, 면주전, 면포전, 저포전, 지전, 어물전은 딱 봐도 물고기 파는 데지. 지전은 종이 파는데, 이런 6가지 물품들을 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을 유기전이라고 합니다. 유기전. 이런 유기전이 있었고, 이 유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 안쪽에서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유기전은 상업 활동을 하는 대가로 정부한테 세금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노점상들이죠, 노점상들. 그런 노점상들을 당시에 난전이라고 했었어, 난전. 그런데 이 유기전은 자기들이 세금 내고서 자기들은 장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불법 상인들이 와가지고 장사하면 자기들 장사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인 금난전권이라는 걸 얻습니다. 조선 초반부의 얘기야, 지금 이게 다. 조선 초반부에 여기 나오는 시전 상인들, 특히 유기전을 중심으로 한 시전 상인들은 자기들이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서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불법 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인 금난전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난전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조선시대 초반부에는 상업 활동을 요 시전 상인만 할 수 있었던 거야. 시전 상인. 유기전을 중심으로 한 유기전, 여기 여섯 가지 상품을 파는 유기전을 중심으로 한 시전 상인들만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그렇게 활발해지진 않았었던 거야. 조선시대 초반부에서는. 그랬었는데 정조가 18세기 말 정조 때 이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정책인 통공정책이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합니다. 통공정책. 당시에 상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물건도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상인들에게 허용해주는 정책인 통공정책이라는 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었죠.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전, 유기전을 포함한 여러 시전 상인 이외에도 물건을 사고 파는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던 사상, 말 그대로 개인적인 상인들, 그러니까 국가에게 허가받고서 했었던 상인인 시전 상인이 아니라 일반 민간 상인인 사상이라는 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대표적인 사상은 서울에서 활동했었던 경강상인,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홍상은 개성에서 활동했었던 사람들, 만상은 의주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 등등 여러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등장했던 상인들, 요게 이제 여기 사상이야. 경강상인, 뭐 송상, 만상은 의주에서 활동했던 사람, 뭐 부산에서 내상, 시전상인은 항상 여기 서울 주변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 통공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상업 활동을 자유롭게 허가해 주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상인들이 생긴다는 거죠. 즉 그만큼 자본이 쌓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본이 쌓이고서 자기가 물건을 굉장히 대량으로 판매를 했었던 독점적인 상인들을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이런 사람들이 도고야, 이 사람들. 경강상인, 송상, 만상 이런 상인들이 도고로서 성장을 했고, 이 도고는 그만큼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독점해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공장도 짓고 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상의 등장, 그러니까 금난정권의 폐지로 인한 사상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도고들이 생기고 자본이 축적되고 있었다. 그게 조선 후반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통 경제, 상업 활동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이었던 것은 제일 대표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지방에서도 이제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당시 시장 5일장을 장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5일장이었지만 일부 시장은 상설시장, 그러니까 항상 열리는 시장화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변 장시하고 연결이 돼서 이날은 뭐 송림동에서 물건을 판매했다가 다음 날은 도림동에 왔다가 뭐 그 다음 날은 저쪽에 뭐 논현동에 갔다가 하는 식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해 가지고 지역적인 유통망을 형성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상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포구 상업, 배를 타고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자동차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배가 제일 빠른 운송 수단이었었고, 포구,
여기 소래포구 알죠? 소래포구. 소래포구도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로, 수로를 통한 대규모 거래를 했었던 상업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었다. 그리고 대외 무역도 활발해집니다. 이때. 이 모든 게 활성화가 된 이유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통공정책이라는 것 때문이야. 통공정책 때문에 상업활동이 자유로워졌고 돈 많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거래를 많이 했었고 그만큼 돈이 잘 도니까 지방에서도 장시가 나왔고 포구상업이 나왔고 대무역까지도 활성화가 됐었는데 무역은 공식무역인 개시무역과 그다음에 불법무역인 후시무역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개 다 활발해져. 두 개 다 활발해져. 그러니까 그만큼 불법무역까지 막 활발해질 정도로 조선의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나쁜 거긴 하지만은 조선의 거래가 많아지고 있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기존에 물건을 화폐로 쓰면서 거래를 했었던 상품화폐 경제가 훨씬 더 발전하면서 상평통보라고 하는 실제 화폐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신용화폐까지도 우리나라에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이 당시 이렇게 돈이 활발하게 돌고 일반 백성들도 모내기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었단 말이야. 부자가 됐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때부터는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양반들은 성리학만 공부를 했었지만은 일반 농민이나 상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양반보다도 더 풍요롭게 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층민인 상민은 자기 족보를 위조를 해서 양반이 되거나 노비들은 돈을 바치고서 풀려나서 일반 상민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신분제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됐었고 돈이 많은 일반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서민문화인 한글 소설, 대표적인 게 홍길동전입니다. 그리고 판소리나 탈놀이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이거 다 거의 다 그 서민들이 즐겼던 문화들이야. 그다음에 풍속화는 여러분들 김홍도가 제일 유명하죠. 여기 탈놀이 있네. 탈놀이, 풍속화는 여기 보면 김홍도 알죠? 이 사람. 여기 서당도라고 하는 그림이죠. 풍속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이지 이게. 요거는 담배 써는 모습이고, 요게 좀 상징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얘가 머리에 갓을 쓰고 있어. 양반인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돈 벌려고. 그러면서도 자기 아들한테 뭘 시키고 있어 지금? 너씨 과거 합격해야 돼. 과거 합격해야 돼 하면서 이제 과거 공부 시키는 거죠. 이게 조선 후반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반들은 가난해지고 일부 양반들 빼고는 다 가난해지고 돈을 못 버는 거야. 농민들은 오히려 이런 담배 같은 거를 팔면서 돈을 벌거나 하면서 교육 활동에까지도 참여를 하는 거야. 여기 일반 서민 얘 머리 부시시하지 그쵸? 머리 부시시하잖아 그쵸? 얘네들은 일반 서민들이야. 서민들인데 옛날에는 이 서민들은 한글도 잘 몰랐는데 이때는 이제 공부하러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얘네가. 문화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다. 라는 거 잘 기억하길 바라고 여기 서당 교육도 그래서 확대가 됐었다. 서당은 이제 조선 후반부에 굉장히 확대가 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의 경제 발달 내용들이고 밑에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민간의 상공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점차 약화된 게 맞죠. 정부는 상업활동, 광산활동, 그리고 공업활동에서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었던 걸 전부 다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동법 실시로 양반 지주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오히려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동법의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양반들이 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농업 부분은 자급자족적인 단계가 아니라 팔기 위한 농업인 상업적 농업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관청에 소속되지 않고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납부하는 수공업자인 민영 수공업이 늘어나게 됐었다. 특히 상인에게 돈을 먼저 대출받아서 공업 물품을 만드는 선대제 수공업이 많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동법은 공납을 전세로 전환한다. 1결당 대략 12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호, 집집마다 징수하던 토산물을 토지에다가 부과하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삼배, 무명 등으로 징수하는 제도였었다. 그다음에 균형법의 실시로 줄어든 군포 수입은
결작이나 선무운관포 등으로 보충했었다. 그다음에 모내기는 노동력을 절감했었고 광작을 가능하게 했었죠. 유통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상품 작물이 재배됐었다. 그다음에 조선 후기 상공업은 선대제 수공업이 많이 발전했었다. 그다음에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하는 상인들이 조선 후반부에 많이 생겼고 이건 얘네들이 그만큼 자본이 많이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통공정책 덕분에 상업활동이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상평통부가 이렇게 후반부가 널리 유통이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